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관면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 오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악골 골수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악골 골수염 되게 이제 들어보시기 별로 어려웠던 질병의 이름인데 사실 악골 골수염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악골 골수염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오늘 알아볼 것은 이제 악골 골수염이 뭔지, 그리고 원인은 뭔지, 우리가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분류 및 증상, 치료법, 예방법 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악골 골수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악은 이제 구강을 의미하거든요. 구강에 있는 뼈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뼈에 이제 골수염,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골이 감염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면 골수가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해면골에서 시작해서 단단한 뼈, 피질골로 확장돼서 이후 골막까지 진행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거의 이제 아주 드문 원인으로는 혈행성 원인이 있어요. 이건 드물기 때문에 성인보다는 어린이에 호발하고, 또 감염에 의해서 이제 폐혈성으로 혈전이 이제 악골의 수질강, 그러니까 조금 이게 부드러운 안쪽에 수질강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그래서 생기는 질환인데 사실은 거의 없고, 그리고 되게 1% 이하의 발생 빈도를 보이는 상악에서 빈발하는, 위턱에서 빈발하는 그런 원인에 의한 골수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 질환, 환자가 뼈에 어떤 질환을 갖고 있거나 혈관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악골 골수염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심각한 영양 장애나 당뇨, 백혈병, 알코올, 그러니까 알코올리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증이죠. 그다음에 에이즈, 그다음에 물과립급증이라고 해서 그런 병, 매독, 파제시병, 그리고 방사선이나 화학적 어떤 항암요법을 받은 경우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외래에 많이 오시는 분들의 원인으로는 이제 국소적 감염,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악골에 어떤 국소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주로 이제 치아 우식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썩었거나 아니면 치주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인접 연조직에 감염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퍼졌거나, 상악동이라고 해서 위턱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퍼졌거나, 아니면 이부, 그러니까 귀 쪽에 있는 감염이 뼈로 하악골이나 상악골로 전이되거나 아니면 골절 부위가 감염되거나 그런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골수염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치과 병원 외래에는 이제 국소적 감염에 의한 골수염이 가장 많이 이제 골수염으로 가장 많이 내원하시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원인균이 있기 마련인데요. 원인균은 보통 연쇄상 구균, 그리고 이제 펩토스테로코커스라고 해서 그런 구강 내 상주하는 균들이 있습니다. 퓨조박테리움, 또 박테로이데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균들이 있는데, 이제 하악골의 골수염은 통상적으로 다른 뼈에 생기는 이제 포도성 구균이 원인 세균인 다른 골수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다고도 보여지고, 물론 이제 구강 내에 상주하는 균들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염증은 아니고 골수염의 어떤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처음에 세균이 이제 해면골 안으로 들어갑니다. 해면골이라는 것은 단단한 피질골 안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뼈인데요. 그쪽으로 침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세균이 그쪽으로 침범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골수강에 염증이나 부종이 생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골에 분포하는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이 눌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게 되게 어려워지겠죠, 뼈에. 그래서 그때 이제 해면골에 어떤 허혈 상태, 그러니까 뼈에 혈액이 전달되지 않는 어떤 일종의 이제 영양 경울핍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뼈도요, 혈관에 의해서 이제 영양분이나 이제 혈액을 공급을 받아야 얘네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결핍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에 따라 이제 골에 괴사가 발생하고, 그 괴사가 아주 지엽적이 국소적이면 괜찮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이제 혈행이 좋아지면 다시 그냥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이제 나이 드신 환자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괴사골이 보통 흡수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제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고 여기에 이제 신체가 내 면역 기능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서 방어 기전이 실패하고 그거에 따라 이제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증가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되게 안 좋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이제 아래턱이 위턱보다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위턱에는 되게 풍부한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일시적으로 눌리고 허혈 상태가 되더라도 그게 이제 보통은 금방 치유가 되는 경우 또는 이제 치유가 안 되더라도 치료가 되게 쉬운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하악은 단단한 피질골로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혈행이 한번 부족하게 되면 그게 되게 많이 되게 심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호바라는 하악에서도 그러니까 아래턱에서도 호바라는 부위는 이제 하악체라고 해서 여기 턱의 가운데 부위 반을 나눴을 때 턱에서 가운데 부위, 중앙부라고 하면 정말 가운데, 그 다음에 우각부는 요 끝에 우리가 보통 이제 턱 끝, 뭐 사각턱 얘기할 때 그 턱 거기가 우각부인데요. 거기에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과두라고 해서 턱관절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상악골에는 굉장히 낮은 빈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골다공증 약 주사제나 골다공증 약 먹는 약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드물게 상악골에도 되게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악골 골수염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두 가지는 이제 부골과 골구인데요. 부골은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괴사된 뼈가 파골세포에 의해서 주위 골로부터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돼서 따로 떨어져서 마치 섬처럼 다른 뼈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저희가 이제 요 부골을 적출해내고 나면 되게 금방 치료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골이 형성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얼마나 지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골구라는 것은 이제 부골 주위를 새로운 골이 형성되어 둘러싸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게 여기 요 부분이 뼈고요. 그냥 정상 뼈 안에 이제 이렇게 파골세포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이제 시케스트럼이라고 해서 얘가 부골인데 이렇게 부골이 마치 섬처럼 다른 뼈와 다르게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얘네 실제로 뼈 안을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안에 이제 구획을 형성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인볼루크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골구인데 이 주변에 마치 얘네를 이제 둘러싸고 신생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골구는 발생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약간 스테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제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이제 안면 방사선 사진 우리가 파노라마로 불리우는데요. 환자분들이 아마 요새는 임플란트나 이런 치과 지식들이 많이 상승을 해서 방사선 사진 파노라마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사진을 찍어 보거나 아니면 이제 CT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찍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 CT는 이제 아주 급성 상태에서는 저희가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1, 2주는 지나야 골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고 이게 30%에서 50% 정도 탈회가 되어야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디텍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대부분의 통상적인 방사선 사진상에서 골의 흡수상을 확인할 때까지는 이제 치료를 연기하고 환자한테 이제 이런 거는 확실히 관찰이 되어야만 저희가 치료했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임상적으로 이런 증상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CT나 파노라마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단 1차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골 스캔이라고 해서 본 스캔인데요. 이건 초기에 진단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찍는 것은 아니고요. 이 환자분이 골수염이 확실한데 CT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서 명확히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반드시 치료를 들어가야 할 것 같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이걸 처방하게 되는데요. 보통 골수염 발생하고 24시간 정도 경과하면 양성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티움 골스캔이나 갈륨 스캔으로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이 테크니티움 골스캔은 이제 골 형성 또는 골 파괴 세포의 활동성이 있으면 양성 반응이 보이고 그다음에 골수염 초기 진단에 매우 유리하고 치료를 다 끝났을 때 치료 경과의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보통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갈륨 스캔을 많이 쓰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감염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좀 더 급성 반응이 나타났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두 개를 약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을 보시면 이제 골 스캔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약간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있죠. 이런 다른 부위는 물론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업테이크가 증가가 되는데요. 특징적으로 앞골에, 하악골에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면 이 부위에 골수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분류와 증상을 보기 전에 일단은 골수염 치료 중에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냐, 턱이 아파서 음식을 제대로 씹기가 힘든데 영양 섭취는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성인 환자분들, 특히 노년의 환자분들이 이제 골수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원래도 이제 그러니까 입으로 뭔가 드시기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양 섭취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니까 더 안 낳고 또 이제 이 골수염 치료를 이따 나오겠지만 골수염 치료를 하다 보면 저희가 항생제를 무조건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배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설사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밥을 안 드시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는 이제 리퀴드 다이어트 정 안 되면 환자분 그냥 캔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도 꼭 드셔야 됩니다. 영양 섭취가 안 되면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섭취하는 게 너무 아픈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은 그런 좋은 식사 대용식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앞골 골수염의 분류와 증상에 대해서 한번 보고 또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앞골 골수염은 이제 그러니까 앞골 골수염은 급성이랑 만성으로 나뉘는데요. 급성은 사실 굉장히 드물고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없기는 한데 일단 농이 확산되는 부위에 따라 급성 해면골 내 골수염과 골막하 골수염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뼈 안에 생기는 것과 골막 아래에 생기는 걸로 쉽게 말하면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굉장히 아프고 엄청 붓고 그다음에 막 몸이 되게 춥고 막 이런 식의 감염의 완전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발견을 잘 할 수 있고 치료도 금방 됩니다. 왜냐하면 항생제 처방하고 그다음에 환자분 부종이나 이런 거 관련된 염증이나 이런 거 다 제거해 드리면 보통 낫습니다. 그래서 급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방사선상의 고래 변화를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보통 치성 감염이나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알 수가 있죠. 그렇고 그다음에 만성 앞골 골수염은 어린이에서 생기는 아주 드문 만성 재발성 다발성 골수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주 드뭅니다. 이거는 다발성으로 발생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보통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발생하는데요. 평균 14세에 발병하고 앞골보다는 장골에서 빈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앞골에서도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제 치료를 받던 환자인데요. 이제
정말 명확하게 또 14살의 환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한마디로 약간 충치는 아닌데 치아의 어떤 병변에 의해서 이제 치아 뿌리 끝에 병변이 생긴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하악 제1대구치 오른쪽 하악 제1대구치에 치료를 약간 받았던 병력이 있는데 그냥 여기가 약간 너무 아프고 붓고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봤더니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 요게 이제 파노라마라는 건데 요 아랫부분에 뭔가 까맣고 하얗고가 반복되는 반대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명확한데요. 까만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자, 뼈에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정상적인 구조를 제외하고는 보통 감염에 이완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피질골에도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까맣게 된 게 보이시죠? 여기에도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 환자가 결국에는 이 환자를 이제 충치 치료 다 하고 신경 치료하고 약 처방하고 해서 치료를 잘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징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래씨 경화성 골수염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하악 대구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치아 우식증과 관련된 하악골 하방 경계부의 골성 종창으로 아주 특이적인 이 경우에 아주 특이적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없지만 굉장히 드물지만 감별해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래턱인데요. 아래턱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 구치 부위에 이렇게 감염이 있고 여기에 특징적으로 이렇게 반응성으로 저희가 이걸 이제 페리오스탈 리액션이라 하는데 하여튼 약간 뼈가 좀 더 발생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로 이제 경화성으로 발생한다 해서 가래씨 경화성 골수염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한테서는 악골골수염이 잘 많이 안 생긴다. 왜냐면 일단 면역체계가 되게 튼튼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혈행이 되게 좋기 때문에 잘 안 생기고 아주 드물다. 오면 특징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매우 빠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 화농성 골수염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물질과 관련된 골수염인데 이물질이라고 함은 뭐 임플란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입안에 들어간 뭐 예를 들자면 환자분들이 보통 뭐 내가 뭐 입을 잘 안 닦아서 뭐 해서 그런 경우로는 건 이물질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보통 어떤 특징적인 다른 수술적인 어떤 개입이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신적 질환과 관련된 화농성 골수염이 있고 세균과 관련된 골수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화농성 골수염이 오면 이렇게 환자분들이 턱 뼈에 염증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제 피부에 뭔가 그러니까 피부에서 뭐가 고름이 나온다고 오시는데 보통 대부분 이게 악골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피부에 뭔가 병변이 있다고 생각해서 피부과나 뭐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를 막 도시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우리 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치과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치과에 갔다가 거기서 우린 치료 못합니다 하고 대학병원에 보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오시면 이제 꽤 진행된 경우입니다. 꽤 진행된 경우고 이렇게 피부에 누공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만성 경화성 골수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청소년기에 발생하고 아주 동통이 심한 그리고 경계가 아주 불명확한 경화성된 부위를 해면골 내에서 관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아래턱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절이라고 해서 뼈가 부러지면서 이제 수반된 골수염이 있는데 보통 이제 되게 많은 경우로 오진 않고요. 심한 외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차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안면 외상이 되게 심하게 온 경우 복합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 많이 오고요. 뼈가 아주 약간 부스러지듯이 안면골도 그렇게 많이 다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작은 볼편이 혈행을 받지 못해서 치유가 안 되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유가 안 된 작은 볼편을 제거하고 나서 이제 치료를 적절히 해주면 이런 경우에는 잘 낫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렵지만 잘 낫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물론 나이가 많으시면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방사선 조사로 인한 골수염과 골괴사인데 이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악골에 생기는 암으로 인해서 암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이제 갑상선이나 아니면 요 상체 부위에 이제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 약 5,000 라드 이상의 방사선 조사는 보통 골세포의 죽음을 야기한다고 하고 이게 이제 되게 현저하게 악골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괴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제 방사선 조사 아주 대용량의 고용량의 방사선 조사로 인한 하악골의 골수염 이거를 보통 저희가 이제 방사선으로 인한 골수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발생한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인 고압산소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뼈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이제 수술적 처치가 되게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급성악골 골수염에서는 적절한 항생제 투여 그리고 선행 요인에 대한 치료 예를 들자면 감염이라든지 골절 그다음에 항생 정주를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외과적 처치 즉 말하자면은 실활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실활치라 함은 신경 치료를 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치아 동요도를 보이는 부골편을 제거하고 나면은 되게 잘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성 악골 골수염의 경우 보통 적극적인 항생제 투여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고 환자를 입원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게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경우 농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외 절개나 괴사골의 제거, 신선한 출혈이 보일 때까지 실활골을 제거하고 일차성 봉합해주고 보통 일주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치료는 그래서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째고 빼는 고름을 빼는 그런 이제 형태를 하게 되고 이게 심해지게 되면 이제 요런 형태로 치료를 가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순서대로 볼 거라서 어쨌든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동요도가 되게 심한 치아 그리고 퍼린 바디라고 하면 임플란트일 수도 있고 남아있는 어떤 이물질일 수도 있고 이렇고요. 임플란트나 이제 아니면 부골을 제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적절히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큐레티지부터 이 뒤까지는 쭉 이제 보통 아주 적극적인 수술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료법을 가기 전에 먼저 질문이 들어온 걸 좀 볼까요? 일단은 골수염이 만성화되면 턱뼈가 약해지고 변형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장기적인 예후는 어떤지 뼈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골수염이 만성화되면 약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요. 되게 많은 증상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적절히 받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물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저희가 재발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재발을 해서 턱뼈를 많이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뼈이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론 뼈이식을 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뼈가 별로 안 좋아서 이 골수염이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할 때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뼈이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강이 뼈라든지 아니면 엉덩이 뼈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뼈를 떼가지고 뼈이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골수염이 암으로 번질 수도 있나요? 담배를 많이 펴서 치주 질환이 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담배를 많이 피시는 거는 별로 안 좋고요. 골수염이 담배를 많이 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자체가 약간 무혈관성 괴사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골수염 자체가 암으로 전이되는 경우는 암으로 암을 발생시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골수염이 갖고 있는 이제 무혈관성 괴사, 그리고 골수염으로 만약에 생긴 어떤 잇몸의 질환, 이런 것들을 처치를 적절히 안 하고 계속 남아 있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딱 간다는 경우는 없지만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고, 사실 치주 질환은 치주 질환이 아주 많이 진행됐을 때 골수염이 올 수 있고, 아주 가벼운 경우에 정도의 치주 질환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니 발치 이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급성 골수염으로 진행됐습니다. 연조직 염증은 10일간의 입원과 약물 치료 완치됐지만 뼈 속에는 아직 염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직 어려서 뼈 이식까지는 필요 없고 약물 치료, 네, 이게 궁금하신 거는 어떤 거, 제가 이제 요런 분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요. 사실 이제 발치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부분에 이제 이 약간 잘 낫지가 않았다가 거기에 계속 이제 지속적인 염증이 생기고 뭐 이래서 입원을 하고 약물 치료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요. 뼛속에 염증이 있어도 이런 경우에는 어린 경우, 그러니까 어리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네, 젊으신 경우에는 보통은 치료가 더 필요한 게 많지는 않은데요. 뚜렷한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어떤 증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환자분이 거기에 이제 저도 이런 환자분들이 있었는데, 뭐 우리한 통증이 있다, 약간 뻐근하다, 입을 잘 못 벌리겠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경우 잘 치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2달에서 3달까지도 걸리고, 아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뭐 1년까지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오신다기보다는 약간 불안해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고,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잘 낫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항생제나 약들을 잘 드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조금 덜 아프면 안 먹고, 조금 이제 괜찮아진 것 같으면 약간 안 드시고, 뭐 술이랑 병행한다든지 담배를 피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잘 안 낫습니다. 그러면 잘 안 낫고,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의사의 복용 지시를 잘 따라주시면 문제 없이 잘 나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악골 골수염의 치료법은 부골 적출술과 배 형성, 되게 어렵죠. 이제 부골 적출술이 뭐냐? 부골 적출술은 아까 얘기한 시키스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 골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시키스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빼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적출해내는 건데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왜 이거를 이제 부골 적출술이라고 부르냐? 이 부분을 분리해내려면 잇몸을 열고 그 부골이 있는 부위를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부골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사이트를 형성을 해주고 부골을 적출해내게 되고요. 보통 2주 정도 경과한 후에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안 보여요, 초기에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저는 항생제를 먼저 한 달 정도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히 형성됐을 때 부골을 적출해 줍니다. 그래서 부골의 흡수는 이제 파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이제 파골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에 의해 용해작용으로 이제 유구화 조직이 부골 안으로 성장해서 발생하는데, 항생제 환자분들이 보통 나 꼭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약만 먹으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항생제 요법만으로는 부골에 대한 근본적인 처치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렵고요. 반드시 서지컬에, 그러니까 부골이 형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 형성술이라고 하는데 배가 이제 소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넓게 이 접시거든요. 소서 그 접시 형태로 뼈를 형성해주는 형태를 말을 하는 건데요. 말하자면은 이게 어느 부분이 이제 너무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골수염 중심부를 덮는 괴사골이 있으면 고기에 이제 주변을 다 절단을 해가지고 접근을 쉽게 해서 해당 부위의 뼈를 이제 없애는 겁니다. 좀 무섭긴 한데요. 사실은 요 과정에 이제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접시 모양으로 약간 오목한 접시 형태로 넓게 형성해 준다. 이렇게 해서 소서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배형성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약간 꺼즈나 이런 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약을 적신 약솜 같은 것을 패킹을 해가지고 덮어주는 형태의 그러면 이제 보통 좋아집니다. 그리고 피질골 박리술이라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디콜티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피질골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단단한 뼈거든요. 이 하악골의 하악골이든 상악골이든 이제 가장 바깥쪽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단단한 뼈인데 그 단단한 뼈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보통 세균이 많이 살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범위하게 감염된 골의 하방에 이제 피질 골판 그러니까 단단한 뼈의 판을 다 제거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골수강으로의 접근을 되게 용이하도록 해주는 술식이고 보통 1차적 또는 2차적 만성 골수염의 초기 치료에 이용된다라고 돼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이제 되게 디콜티케이션이라든지 소서라이제이션 같은 것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먼저 부골 적수술을 해보고 환자분의 치료 협조도나 아니면 감염의 어떤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약간 뭐랄까 좀 아주 침습적으로 수술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수술 자체를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골이 형성되면 먼저 제거하고 그 주변 부위를 깨끗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약을 항생제나 이런 거를 이제 항생제,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최근에 이제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례를 좀 몇 가지 볼 건데요. 이제 증례는 이 환자분은 처음에 위턱에 그냥 약간 이가 좀 흔들리고 코에서 좀 냄새가 난다라고 오셨어요. 보통 대부분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그냥 이가 좀 흔들리는데요? 뭐라든지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나만 느끼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 치아를 둘러싸고 뭔가 반대쪽이랑 좀 비교해 보시면 다른 걸 느끼실 텐데요.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별로 아주 혼재된 양상의 이런 게 보이죠. 여기서도 CT인데요. 요거는 CT에서 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치아가 흔들리는데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보면 치아만 흔들리지 않고 치아와 그 밑에 있는 조직이 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환자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입안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요와 이상한 노란색 액체가 자꾸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약을 먹으면 좀 좋아졌다가 근데 뭐 치과 가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래서 왔다. 또는 치과에서 이렇게 CT를 찍어보고 이거는 우리가 못합니다 하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환자의 경우 이렇게 이제 처음에 항생제를 이제 처방을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한 달 정도 저는 처방을 하는데요. 환자분한테 한 달 정도 처방을 하고 환자분 이제 한 달 있다가 CT 보고 저 수술할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안 오셨습니다. 그냥 안 오셔서 기다리다가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국소화가 됐지만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반대쪽도 이제 뼈가 안 좋아진 게 보이시죠? 근데 환자분들이 왜 안 오시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되게 겁을 먹으셔서 보통 이제 악골 골수염 하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 오시는데 사실은 어느 적절한 치료 그리고 항생제 치료만 하면은 이제 보통은 좋아집니다. 수술적으로. 근데 아까만 봐도 여기만 이제 제거하고 나면은 그리고 항생제 치료하고 나면 이 환자분은 이제 그래도 크게 막 심하지
심하긴 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상태이긴 했는데 이제 이분이 안 오시기 때문에 한 6개월 있다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이건 되게 큰 수술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환자분한테도 이제 잘 설명을 드려서 뭐 치료 협조도를 이제 좀 높여가지고 결국 전신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어쨌든 치과 의사가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때는 약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뭐 한 달 있다 꼭 오셔야 돼요라든지 약만 주고 보낸다고 하시는데 약을 먼저 좀 드셔야 몸에 이제 항생제를 쭉 처방을 받아서 그거를 좀 높여놔야 나중에 치료를 해도 감염이 갑자기 확 퍼지지 않고 기 때문에 약을 드리는 건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심한 상태로 다시 내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수술을 했냐면 조금 무섭겠지만 이렇게 잇몸을 전체를 열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이 부분을 다 적출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이게 이제 위턱뼈인데요. 좀 무섭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제거를 하는 형태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한테 약 처방을 하고 언제 수술을 할 거니까 꼭 오세요라고 하면 꼭 오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자분이 그래서 요 환자분은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잘 돼서 결론적으로는 물론 위턱뼈 위쪽이 되게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치료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위턱뼈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제가 받을까 하는데 턱과 얼굴 부위에서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수염의 증상일까요? 골수염은 특징적으로 약간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골수염은 특징적으로 입안에 누공 같은 게 조금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안에서 이상한 찝찝한 맛이 나는 액체가 계속 나온다거나 입에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턱과 얼굴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부종이 있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골수염은 오히려 통증이 처음엔 그렇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나중에 좀 진행되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골수염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 방법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항생제를 먼저 제가 통상적으로 한 달은 저는 먼저 드리는데요. 그런 이유는 이제 환자분들이 일단 약을 드시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제외인데요. 약을 드시지 않았다면은 이 항생제를 드시면서 이 환자분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부골이 형성이 될지, 부골이 형성되어야지 요거가 치료가 훨씬 치료의 완치율 이런 게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통상적으로 항생제는 저는 수술 전 1개월, 그다음에 수술하고 한 달은 두 달은 기본적으로 처방을 하고 환자분들이 한 달 뒤에 수술 뒤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만약에 재발의 어떤 증상이 없고 감염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줄입니다. 줄여서 보통 길게 해도 3개월 정도 드리고 아주 긴 경우에는 6개월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6개월 이상 처방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처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악골 골수염이 재발할 수 있냐?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나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악골 골수염은 재발을 되게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같은 부위에도 생길 수 있고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고 많은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 본인들의 어떤 식습관이나 내 생활 습관이 이상해서라고 얘기를 그런 건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노인 환자분들 중에는 약간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약간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예방은 자주 오시는 것. 그다음에 의사가 이제 언제 오세요라고 했을 때 꼭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럴 때마다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런 걸 찍는데, 그때는 이제
경과 관찰을 보기 찍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양 잘 섭취하시고 이러면 특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랑니 빼고 나서 드라이 소켓이 급성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건성 발치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드라이 소켓은 환자분들 이게 뼈에 염증이 생긴 거요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다치면 찰과상 그러니까 어디 뭐 긁혔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딱지가 앉을 때까지는 물 같은 거 닿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사랑니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니를 뺀 자리에 원래 되게 피떡 그러니까 혈병이 잘 차가지고 고기에 잘 안차게 돼 있어야 얘가 그 상처 부위를 잘 커버해서 안 아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뭐 주로 이제 담배를 많이 피는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생긴다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빨대나 이런 것처럼 이제 음압이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아니면 정말 이유는 알 수 없게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드라이 소켓인데 그거는 급성 악골 골수염이랑 완전히 다르고요. 또 통증의 정도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례를 조금 더 볼게요. 이 환자분은 이제 왼쪽 아래턱에 처음에 약간 느낌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오셨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어디선가 제가 심은 건 아니고 어디선가 이제 이렇게 심고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도 뭐 약간 불편감이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왜지? 사실 여기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글쎄 잘 모르겠네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위에 약간 알 수 없게 이 아래쪽부터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양상, 그다음에 환자분이 계속 지속적인 통증, 불편감 이런 거를 호소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아래쪽 우각부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한 이 부위가 조금씩 이상하게 반대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상치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환자가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실 임플란트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죠. 근데 원래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변하는 거여서 여기서부터는 이건 골수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환자 골 스캔을 했더니 이 아래턱 뼈에 특히 왼쪽에 여기가 왼쪽인데요. 왼쪽에 이렇게 까맣게 변한 양상을 볼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 골수염이 이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환자 지금 나이 보시면 되게 어리잖아요. 사실 어린 게 아니라 젊으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악골 골수염은 주로 한 7, 80대 환자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되게 젊은 환자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의심을 안 했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이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밑에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항생제를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심상치 않게 전개가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물론 임플란트를 심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이런 양상이 보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디코티케이션을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요. 디코티케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요 끝 겉에를 포함하고 있는 이 피질 골판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피질골을 제거하기 위한 뼈를 이제 약간 떼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는 빼야 됩니다. 빼야 되고 왜냐면 어떤 자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코티케이션을 하고 이 환자분 젊었기 때문에 굉장히 치유가 잘 된 겁니다. 끝에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수술 후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반대쪽이랑 비교했을 때 별로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질골판을 살짝 떼어내고 해도 큰 문제가 없어지고 이제 완치가 잘 된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방법은 사실 예방법이라는 거는 없고요. 보통 치과 치료를 잘 다니다 보면 이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골수염의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심상치 않다. 이거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과 치료를 일단 검진을 되게 잘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주치 같은 분들, 그러니까 동네 치과를 하나 이제 좀 꾸준히 다니시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이 환자분들이 몇 개월마다 오기 때문에 이 뼈의 어떤 변화를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환자분이 골다공증 주사나 골다공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이분들이 이제 뼈 아주 막 되게 심한 침수적인 치료 같은 걸 안 하고 일단은 어떻게 할지를 내과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희와 이제 의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을 뭘 드시는지를 되게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입에서 되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난 그냥 입 냄새인 줄 알았지 라든지 약간 이렇게 찝찝한 게 나오는데 그냥 침인 줄 알았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처음에 뭔가 입안에서 원래와 다른 이상한 증상을 느끼시면 반드시 본인의 이제 동네나 아니면 늘 다니시는 치과에 임상적 증상을 좀 알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건강검진에 이제 치과검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주기적으로 임상검진을 잘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이때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 요소와 전반적인 치과적 건강도를 고려한 임상 및 방사선 검진 필요성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금니를 씌운 후 통증이 있고 13년 정도 되었고 금니 한쪽 이빨에 잇몸 쪽에 썩은 듯한 느낌이 든다. 불편한 쪽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신다. 금니가 문제일까요? 보통은 아프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 씌운 지 이제 우리 이 어금니나 아니면 뭐 치아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잇몸이 내려가는데 13년 정도 전에 이제 씌웠으면 그 부분에 아래쪽으로 잇몸이 약간씩 내려갔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잇몸에 뭔가 낀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치주 치료가 잘 안 되는, 아니면 내가 뭐 치실을 하든 치간치료를 하든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만약에 너무 불편하시면 이건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프신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 잇몸이랑 치관 사이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치간 칫솔이나 아니면 치실 이런 거를 잘 사용하시면 조금 나으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악골 골수염이고 발달 치료성 낭인데 이 두 개의 증상이 있었다는 것인가요? 골수염 무섭고 치우기 어려우고 턱 절제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악골 골수염은 이렇게 되게 운이 좋게도 이렇게 부골이 잘 형성이 돼 있어서, 또는 이 발달성 치원성 낭에 생기는 일반적인 아주 작은 골수염의 경우에는 그냥 잇몸 열고 염증 좀 제거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환자분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제가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골 골수염을 원래 받았다가 발달성 치원성 낭으로 이제 수술을 받은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악골 골수염 중에는 이렇게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되게 운이 좋으신 거죠. 그리고 잇몸뼈도 뼈가루 같은 것을 뿌려서 뼈 이식을 하신다는, 뼈 이식은 그건 이제 치조골 이식이라고 얘기하고, 턱뼈는 턱뼈 자체를 되게 크게, 보통 이런 경우에 왜 재생을 못하냐고 하냐면 턱뼈를 되게 크게 떼어내는 경우인데요. 이제 치조골에 있는 치조골 이식도 사실은 뼈가 완전히 뭐 재생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턱뼈가 이제 보통 턱뼈의 3분의 1 이상이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재생을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뼈를 떼서 이제 붙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잇몸음 레이저를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좋나요? 사실 저는 잇몸 레이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저는 구강외과에서는 사실 이런 거는 잘 안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잇몸 재생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악골 골수염이 되게 무섭고 처음에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되게 무서워하고 되게 뭐가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빨리 오시면 치료가 되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약물로도 이제 나중에 이제 치료를 받고 약물을 적절히 처방을 받으시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울지 마시고 내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